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전세 사기로 서민들을 울린 이른바 빌라왕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를 수백 채에서 많게는 1000채 이상 보유하면서 사기를 친 수법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수법에 걸려든 피해자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전세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자 안 그래도 어려운 이 부동산 시장을 더 얼어붙게 하진 않을지까지도 함께 우려되는데요. 빌라왕으로 드러난 전세 사기,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 정동근 변호사,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정부의 발표 내용 하나부터 좀 짚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된 사람들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에는 2년이었는데 이걸 3년으로 더 연장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거래 절벽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파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서 급매물로 많이 쏟아지는 상황들이 또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번 정부의 발표가 어느 정도 집값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나름 효과가 있을까요? 2년으로 3년까지 이제 처분 기한을 늘려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뭐 끊임없이 이런 제도들은 반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예전에도 그 일시적 이주택자 같은 경우 3년이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집값이 이제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또 투기가 우려가 되면은 이제 그런 이제 처분의 전매 기한을 줄이고 지금처럼 이제 뭐 매매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체되거나 아니면 가격이 이제 하락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뭐 그런 어떤 그 기간을 조금 약간 그러니까 그 많이 늘려주는 그러한 현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뭐 이번 조치는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들을 계속 하나씩 이제 꺼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침체된 어떤 매매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가격의 어떤 연착륙 같은 것들을 이끌 수 있을지는 저는 뭐 아직까지는 좀 의문시 됩니다. 그래요. 네. 소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어쨌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1주택자인데 뭐 이사를 하거나 뭐 집을 또 획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잠시 이주택이 되신 분이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을 2년이었는데 이게 3년으로 좀 어떻게 보면 여유가 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둘 다 A주택과 B주택 둘 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사람 같은 경우는 2018년도 9.13 대책 이후로 샀었다라고 하면 네. 종전주택을 이제 원래는 3년이었었다가 이제 2년 내에 처분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3년을 늘려준다라는 의미는 바로 어떤 사항이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정말 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다 대부분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 일반 세율로 처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양도 차익이 5억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이제 양도소득세는 일반 세율이라 하더라도 한 2억 정도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냐 아니냐는 정말 차이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비과세 시점에 맞춰서 뭐 빠르게 매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매각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급매, 급급매로 내던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충격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즉 연착륙을 위해 가지고 일단 시점에 따라서 억지로 매도되게 하는 거는 조금 방지하겠다. 즉 처분 시점을 좀 더 늘려주겠다라는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이 안 그래도 작년에 이제 12.16 대책에서 양도세 한시적 중과 유예가 원래 2023년도 5월 9일자로 네. 종료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1년 더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방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충격, 하락 충격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반등의 분위기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매수 정책이라기보다는 매도자들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매도 물량이 몰리는 거를 분산할 수 있다 보니까 약간 하락세를
조금 더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라고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정책 효과가 있을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론부터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빌라왕이라고 저희가 언론에서 많이 속칭을 하죠. 전세 사기가 확대되고 또 하필 또 사망하게 되면서 지금 세입자들이 돈을 못 받는,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빌라왕들은 또 뭐 사실상 무일푼이다, 세금도 몇십억씩 연체가 돼 있다라고 하니까 배후에 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죠.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변호사님,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고 피해자들은 뭐 말 그대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배후가 누가 있다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사실 뭐 배후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은 짐작을 했던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과연 세입자들이 배후 세력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가 뭐 이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게 사실 이제 40대 임대업자 김모 씨와 뭐 20대 송모 씨 그리고 이제 40대 또 정모 씨 같은 경우에 또 공교롭게도 다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거 가지고 일각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3,400여 채 보유한 권모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혼자 단독 범행이 아니고 네. 중간에 분양 대행자라든가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국민중개사들 그리고 여러 명이 이렇게 관여돼서 집단적으로 30명 이상 검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소위 말해서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은 수의 갭 투자들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또 거기에 맞춰서 보증금도 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규 임차인들한테 받는 보증금 액수가 구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에 못 미치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재산세, 종부세 같은 당해세를 또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연쇄적으로 소위 말해서 디폴트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배후 세력 입장에서는 소위 이제 바지 사장만 잘라버리고 그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면 자기들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조금 뭐 혹시나 이제 뭐 의혹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예전부터 이제 추측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 바지 사장이라고 하신 분은 표현은 이제 임대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표면적으로는 이제 임대인으로 알고 명의상 임대인. 명의상으로. 예, 명의상 임대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또 이제 조직 범죄는 중개사들도 많이 이제 가담을 했는데 네네. 이 물건 정말 괜찮게 나왔다. 시세 대비 정말 저렴하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같이 속이게 되면 혹하는데요, 벌써. 특히 이제 피해자들 대부분이 2030 젊은 세대나 서민층이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네네. 그런 사람들이 중개사들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속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럼 과연 이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알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부동산 등기 편제는 소위 이제 권리자 중심으로 한 인적 편제가 아니고 네. 해당 물건지 주소를 중심으로 한 물적 편제이기 때문에 그 건물 소유자가 사실 어느 채의 건물을 몇 채나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세금 체납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네.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작년 이제 말쯤에 이제 국세기본법하고 국세징수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네. 이제 올해부터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현황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알 수 있게 해놓게 이제 제도가 개선된 부분도 됐고. 있고 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당해세 부분도 조금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개정된 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줘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득해서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내가 계약 체결한다는 명분으로 무작위로 임대인의 정보를 그러게요. 또 다 조회해 볼 수 찔러볼 수는 있으니까 없잖아요. 사실 이게 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정법이 크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연 임차인들이 이걸 사전에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법의 전문가인데 지금 임차인은 답이 없다, 확인할 수 없다, 피해를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주시니까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뭐 용어 정리를 좀 다시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어떤 뭐 용어요? 빌라왕이 아니라 명의대여 왕이다.
아.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빌라 명의대여 왕 이게 맞고요. 건축업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빌라 사기에 이제 가담한 건축업자 이런 분들은 빌라 사기에 어떻게 보면은 뭐 완벽한 교사범일 수 있고요. 여기에 또 참여했던 부동산 뭐 중개 업체,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완벽한 공동정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 톱니가 맞아서 이런 어떤 큰 일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사실 이 빌라왕이라고 지칭했던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린 빌라 명의대여 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이러한 일에 가담하기 전에는 그렇게 뭐 자력이 좀 많거나 여유 있는 분이 아니었는데 명의대여 해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명의대여를 해줄 때마다 예를 들어 한 채당 뭐 한 1,000만 원씩 만약에 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10채면 1억이고요. 1억이네요. 예. 100채면은 이제 10억이고 뭐 1000채면은 뭐 100억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네요, 정말. 예.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플렉스하게 살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 뭐 좋은 차에다가 그다음에 뭐 엄청난 소비를 하면서 주변에서 갑자기 뭐 사치스럽게 살 수도 예, 있고. 사치스럽게 살 수 있는 네.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는 거죠. 근데 피해자의 유형들을 보면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2030 세대이고요. 실제 현실적인 내용을 제 주변에도 이제 실제로 그런 네. 미디어 쪽에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아주 그 젊은 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실제로 상담을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되게 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이제 신축 빌라거든요. 그럼 신축 빌라 가서 보시면 새 거잖아요. 본보기 그 집 네. 같은 데 가면은 옵션 같은 거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인테리어 같은 거 처음에 이제 되게 멋있게 잘 돼 그렇죠. 있겠습니까? 예쁘게 잘 해놨을 거고. 심지어는요. 그래 놓고 뭐를 얘기하냐면은 네. 당신이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은 또 뭐 이걸 갖다가 이제 허그의 어떤 그런 보증에 의한 대출을 이뤄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자를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뭐 소위 말해서 청년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대출을 이제 받아서 이걸 들어가게 되거든요. 원래 내가 갖고 있는 현금만 가지고서 세를 얻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열악한 어떤 주거 환경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대출을 갖다가 뭐 보증 끌어서. 대출을 끌어서 하면은 네. 또 이렇게 럭셔리하고 좋은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제가 실제 제 정말 친한 어떤 그런 바로 매번 일을 같이 했던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러 갔더니 이자 지원금을 준대요. 아, 이자 부담도 덜어주겠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저의 그 같이 그 서브를 지인분은, 해주던 네. 어떤 그 지인분은 세상이 되게 따뜻하다고 생각했대요. 이런 것까지 해주나? 그렇죠. 그래서 야 내가 서울 물정을 잘 모르고 뭐 지역에서 올라와서 내가 지금 한참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런 것까지 해준다. 그러면서 혹하게 만들어요. 너무 혹한데요. 지금 전 짧게 들었는데도 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가계약금을 치르고 왔더라니까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거는 벌써 이게 이런 이슈가 되기 전에 벌써 한 2년 전 얘기인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저랑 같이 손잡고 그 중개했던 그 부동산이 저쪽에 서울대 입구역하고 뭐 신림역 사이에 있는 무슨 부동산이어서 찾아갔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한 10명 앉아 있고 예, 그래서 뭐 도저히 안 된다 호통치고 해서 결국엔 가계약금 200만 원인가 제가 다시 받아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뭐 이런 일들이 또 터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혹하게 만듭니다. 그렇네요. 네. 소장님, 이게 뭐 안 속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거든요. 거기다 부동산은 뭐 중개업자부터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막 집단적으로 움직이는데 사실 2030을 비롯한 세입자들이 그걸 어떻게 진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앞서서 변호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등기부상에 알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네네. 애초에 우리가 뭐 흔히 요즘 나오는 또 다른 사기 유형 중에서 뭐 신탁이 걸려 있었는데 이걸 체크 못했다, 뭐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기부를 꼼꼼히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네. 할 수 있겠지만 네. 이거는 애초에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즉 명의, 자 앞서서 교수님도 무슨 빌라 왕이 아니라 뭐 빌라 명의대여 명의대여 왕이라든가 왕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것처럼 애초에 임대인 자체가 그 임대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네요. 애초에 그럼 이 사태가 왜 터졌는지를 갖다 근본적인 이 카르텔 구조를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애초에 이거는 건축주, 즉 시행사가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시행을, 즉 빌라를 짓는 사람이 봤었을 때는 빌라를 갖다 비싸게 팔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럼 분양가를 높게 지어야 돼, 아니, 높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근데 당연하겠지만 분명 시세는 존재해요. 그렇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런 사기들이 빌라에 많은 것 중 하나가 빌라가 시세 체크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들도 아파트에 있는 대비해서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빌라를 갖다가 주변 시세가 그래도 확인하다 보면 일단 한 3억 정도다. 근데 이거를 나는 4억에 분양하고 싶어. 그러면 시세보다 1억 더 비싸게 분양해야 되는데 그렇네요. 매수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안 살 거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현혹을 하냐면 전세를 4억에 맞춥니다. 그럼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아니 왜 매매 시세가 3억짜리인데 3억짜리 왜 주변 4억에 시세인데? 분양하고 네. 4억에 전세를 맞춘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분양을 할 때 처음부터 전세 4억에 맞춘 전제 조건으로 분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투자 금액이 0원밖에 안 들어가. 혹은 몇 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 이렇게 현혹을 하면서 전세 맞추는 걸 전제 조건 해서 분양을 해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전세를 맞추는 거는 어떻게 맞추냐가 조금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딱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케이스가 딱 정확합니다. 네. 뭐냐면 분양받는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입주자들도 잘 모르잖아요. 2030들한테 야 분양은 우리가 또 투자라고 생각하다 보니 조금 이게 시세가 맞나 좀 체크해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냥 전세는 어차피 만기되면 돌려받는 돈이야 생각하고 보증금이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뭐 허그 분양 보증이 또 되면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따지면 이 허그 분양 보증도 누군가의 즉 이 분양 보증에 대한 기금을 갈취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고서 예를 들어 대출을 알선해 줬을 때도 이자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들도 뭐 이쁘게 해놓고 풀옵션이다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현혹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세입자를 높게 맞추다 보니까 분양가가 맞춰지는 거고 그러면 애초에 지금 분양은 비싸게 하고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렇죠. 분양 대행사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시행사들은 이제 이득을 편취하고 떠났어요. 그 이제 남는 사람은 명의자랑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만 남겠죠. 그렇죠. 근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살 때는 편하게 살았는데 만기가 됐어요. 네. 돌려주세요 했더니 보증금 달라고 해야죠. 임대인 입장에선 돌려줄 돈이 없는 능력자고 거기다가 시세대로 그럼 다른 세입자 맞춰서 내보내줄게요 했더니 이미 시세보다 비싸게 맞췄어. 근데 여기서 이제는 이자 지원이니 뭐니 지원해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첫 입주일 때나 이제 신축이라면서 하지만 조금 몇 년 지나가다 보니까 신축 프리미엄도 조금씩 떨어져. 그렇죠. 구축이 돼가니까.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는 폭탄 떠안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 중 또 다른 거는 돈이 다 연결돼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결국 분양업자 즉 신축업자 같은 경우는 비싸게 팔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분양 대행사라든가 공인중개사든가 좀 연루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왜 연루가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리베이트 비용 R 혹은 MGM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한 채 분양할 때마다 극단적으로는 전세를 맞출 때도 500에서 막 1000만 원씩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받기 위해서 조금 이게 시세랑 안 맞는 거 알면서도 약간 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뭐 일전에 세보니어 사건이라든지 몇백 채씩 들고 있는 사람들은 네네. 이 구조를 오히려 알고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바지 사장들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분양대행사 니들이 먹어 1000만 원씩 먹는 거 다 알아 나한테 줘. 내가 이거 알고 내가 이거 수십 채씩 수백 채씩 내가 계약할 테니까 한 채당 이거 다 돈을 나한테 줘라고 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진해서 빌라왕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따지면 명의만 대여해주는 피해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의 틀을 깨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구조의 틀을 깨야 된다고 하시니까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 동시에 좀 드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저희 직설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런 케이스는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또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불법은 항상 법을 앞서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과연 세입자들이 이 진위 여부를 판단해서 뭔가 제대로 된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인데 앞서 소장님 말씀 주신 그 신탁 부동산이 신탁 담보를 거는 방법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신탁을 건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네, 사실 이제 뭐 지금 이제 최근 한 2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신탁 제도가 많이 활용이 되기는 됐어요. 원래는 기존에 이제 담보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 내지는 일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고가 빌딩 매입이나 건물 이제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심으로 이제 담보 신탁이 많이 활용이 됐는데 네. 뭐 사실 이제 전문가들 아니고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담보 신탁은 이제 그냥 근저당권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약간 변형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통상 뭐 10억짜리 집을 매수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최대 LTV의 뭐 한 50%라고 가정을 하면 5억은 나의 자금으로 매수 자금을 마련하고 나머지 5억은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5억 대출 받으면 한 6억 정도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뭐 한 동의 빌라 전체를 매입한다거나 내지는 뭐 다세대 건물 전체를 매입을 하는데 뭐 매입가가 100억 정도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대출 금액이 못해도 50억에서 60억 정도로 나와요. 특히 이제 법인이 매수자인 경우에는 소위 이제 LTV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많게 대출을 뽑아내면 LTV 70배에서 80%까지 뽑아내요. 아, 7, 80억까지. 그러면 70억에서 80억이 한 은행에서 대출해주기는 무리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디폴트가 나면 은행 자체가 온전히 손실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예. 이런 경우에는 은행 금융기관 한 3-4군데가 모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0억 이렇게 해서 60억을 맞추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은행 모임을 우리가 대주 단위라고 하고 네네. 그걸 좀 이제 금융용어로 신디케이티드 론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면 내가 이제 잉여 가치가 남는다고 하면 후순위로 돈을 더 빌리고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신탁이 되면 우선 수익자의 동의가 없으면 기존에 소위 말해서 돈을 빌려줬던 대주단의 동의가 없으면 네. 2순위 우선 수익권 설정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경매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신탁 제도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뭐 건물 한 채 매입해서 뭐 5억에 매입한다 이런 데서 적용이 안 되고 만약에 이제 빌라 왕들이 이제 좀 이제 규모 크게 네네. 내가 뭐 이 빌라 단지 전체를 뭐 한 동 내지 2동을 통으로 매수하겠다 이런 네. 경우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탁 제도를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 신탁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과 연결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확정일자나 우선 변제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통해서 이제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는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그 예를 들어서 권한이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가령 이런 예를 듭시다. 제가 이 물건의 소유자도 아닌데 네네. 거짓말로 이 집 내 집이야. 네. 그리고 나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해. 네. 하면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그렇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내가 이 집에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해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랑 확정일자랑 이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신탁제도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그 위탁자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서 소위 말해서 처분 권한을 신탁회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의상 집주인이 실제 집주인은 아닌 거네요. 그때는. 그렇죠.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그 등기 부를 때 보면 등기 원인이 신탁으로 기재되면서 신탁을 통해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을 해요. 그럼 저는 세입자인데 집주인이랑 계약하는 게 효과가 없는 거네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등기 부를 때 예. 보고 신탁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을 신탁회사로 찍어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3자 간 이제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소위 말해서 이제 오리지널 집주인은 위탁자랑 신탁회사랑 임차인이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거기에 확정일자와 소위 이제 전입신고가 네. 되면서 이제 우선 변제권이 부여가 되는 그런 네.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죠? 그런 등기 부를 때 보면 네. 신탁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신탁 요것도 확인을 해야 예, 돼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우선 배당권을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이 얼마 가져가겠다 예측이 되는데 네. 신탁 등기부는 따로 떼야 돼요. 아. 등기부를 떼보면 거기에 네. 신탁이라고 나와 있으면 네. 신탁 원부 번호가 나와 있는데 네. 그것을 다시 인터넷에서 신탁 원부를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가서 신탁 원부를 다시 받아봐야 돼요. 그럼 보통 페이지가 8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 잘 찾아보면 우선 수익권 증서라고 해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에 해당하는 네. 그 최고 한도액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약에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신탁회사로 돈을 입금해라 하지 않고 네. 뭐 이제 기존 이제 개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입금을 해라 뭐 이런 네. 식으로 요청을 하거나 하면 반드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주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걸려들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걸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 과연 전세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요, 예.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도 되게 복잡하고 되게 그 요즘 예. 많이 활용됐던 건데 예. 이거보다 훨씬 더 유형이 좀 그 빈도가 높은 게 뭐냐면, 네네. 그러니까 좋은 집 아니면 그 멋있는 집, 예쁜 집, 새 집을 보여주고서요. 괜찮지, 마음에 들어, 계약하자 네, 이렇게 맞잖아요.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요. 대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떤 멋진 집을 갖다가 너에게 그 전세로 빌려주긴 할 건데 그 현재 지금 뭔가 이런저런 어떤 관계가 꼬여서 실제로 이제 잔금일에는 네네. 그때는 지금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계약 대상자가 달라진다고요? 달라져요. 그런데 달라진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여기 사례를 보면 그럼 세입자가 그 얘기를 들어요? 들어요. 네. 듣고서요. 그럼 근데 인지하고 이제 있겠네요? 일단은 가서 예. 한번 눈으로 보고 왔잖아요. 네네. 근데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MZ 세대라든가 2030 세대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게 큰 일인가 싶은 거예요.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계약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예, 생각할 그래서 수 뭐 있을 어쨌든 것 뭐 그러고 그 사람이 이상한, 그러니까 뭐 전혀 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나중에는 이제 잔금 치를 때 이제 실제 그 이사할 때 그 바뀌는 명의 주인들은 네. 말 그대로 명의 대여왕들이 되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빙산의 일각인 방식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앞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이 신탁, 그러니까 부동산의 담보 신탁을 걸었을 때 내가 계약한 집주인이 실제 집주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절차까지도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어떻게 보면 속이려면 쉽게 속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스템 하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더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피해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나마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도. 근데 가입 안 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미가입자들이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는데 방법이 딱히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사실 이것도 폭탄 돌려막기의 피해자가 어떻게 따지면 허그가 되는 거라고도 그렇죠. 볼 수 네네. 있겠지만 그나마 가입한 일단 세입자 자체는 일단 나는 안심이 그죠. 될 피할 수는 수가 있죠. 있죠, 일단은. 근데 문제는 그조차도 가입을 안 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그냥 다 떠안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민사상 책임은 당연히 임대인한테 있죠. 네네. 그래서 내가 임대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하겠지만 애초에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정상적인 임대인인데 뭐 자금 융통이 안 돼서 내가 어떻게든 이제 마련해서 나중에라도 주겠다라든가 아니면 이 집을 처분해서라도 뭐 주겠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사기 유형 같은 경우는 여러 채, 수십 채, 수백 채씩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경매로 넘어가도 경공매로 갔을 때도 뭐 이게 남는 게 없는 거죠. 민사상 책임은 물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물어봤자라는 거죠. 그럼요. 애초에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저는 이거는 제도적인 틀을 깨야 된다라고 앞서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앞서서 신탁 같은 경우도 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요즘 하도 그냥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기사 댓글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 아, 교육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전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사회가 너무 안 좋다라고 속을 생각해요. 푸네요, 진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런 민법 같은 경우를 다 알 수 있고 그러게요. 알아도 이게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걸을 수 있는 사기 유형도 있지만 못 거르는 아닐 수도 것들도 있죠. 있고요. 그러면 애초에 맨 처음에 여기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결국 시행업자예요. 결국 시행업자가 가장 큰 이득을 얻고 그거를 갖다 큰 이득 얻기 위해서 이제 R이라든가 즉 리베이트를 갖다 밑에다 내려주는 구조로 갖다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사실 뭐 본인은 사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경찰이나 검찰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빌라왕을 넘어서 그 옆에 있는 중개한 사람들이라든가 배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분양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거기를 일단 잡아볼 거고 그 위에 이제 시행사에 연결고리 하려 했을 때도 그냥 건축주는 나 이거 이 가격에 분양해 달라 했고 얘가 그렇게 분양한 것뿐이야. 난 그에 따른 약정된 수수료를 줬을 뿐이지 내가 이거를 갖다가 뭐 바지를 데려와라 뭐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사기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뭐 직접적인 비유는 아니지만 사실 전 개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다라고 보지만 네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 사고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대표한테 책임을 지는 법이 있는 것처럼 이거 분양은 거의 사기에 가까워요. 그러면 그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시행사한테
이게 책임을 물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놔야 그럼 먼저 1차적으로 이런 분양사기 나타났어. 그러면 이제 시행사도 완전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본인이 이제 돈을 줄 때 이 분양 대행사가 너무 과도하게 분양하는 대행사를 썼다라는 것도 어떻게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 그거를 갖다가 구조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이 틀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르텔의 정점에 있다고 표현될 수 있는 시행사에게 좀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아까 뭐 정말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세입자가 뭔가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구조적으로 뭔가 세입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이제 사회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이제 세입자들 이제 2030 특히 이제 서민층의 피해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의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뭐 임대인의 정보를 마음껏 뭐 체납 정보를 조회하게 하는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양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그 사이 어디에 최적화된 정책이 있을 텐데 사실 그게 이론적으로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앞으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좀 중지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충분히 되고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얘기, 일반론적인 얘기를 떠나서 이제 허그나 이런 데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보험이나 뭐 이제 그 어떤 법적 구제 보험을 미리 들어놓지 않은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러면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뭐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게 가장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이제 보험을 들어주는 회사 중에 허그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가입 시기 자체가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넘기 전에는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빌라왕 사태를 비롯해서 뭐 빌라 황제, 빌라 신이라고 하는 그런 임대인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그 중에는 아직 그 임대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뭐 자기가 실제로 또 그 빌라왕의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계약서에 뭐 김철수 이렇게 적혀 있으며 뭐 김 씨가 그 김 씨인가 뭐 이런 식으로 동명이인이라서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직 전세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은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허그에 가입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그 기간도 지나서 가입 자체도 불가능하게 된 임차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과연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핵심일 것 같은데 사실상 방법은 경매에서 그나마 배당을 받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경매에서. 세입자가요? 그렇죠.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어떤 민사상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일단 법원에 소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임차권 등기 제도라는 걸 통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고 임차권 등기를 받을 수는 있지만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리자면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해서 경매가 넘어갔을 때 내가 배당받을 권리는 있지만 내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러면 별도로 나 보증금 받아야 되니까 보증금 돌려주세요 하고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법원 소송은 민사소송 1심은 보통 1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서 경매로 넘어가는데 한 6개월. 그래서 1년 6개월 후에는 사실 또 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설사 전액 회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디테일한 문제가 뭐냐면 사망한 빌라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상속인들이 사실상 그것을 내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피상속인이 저질러 놓은 일을 다 처리를 하고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대부분 상속 포기를 해요. 그러면 사망도 했고 상속도 포기하고 하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합니까? 소송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얼마 전에 최대한 빨리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구제 공백이 없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 소송 절차도 한 1년 6개월 이상 걸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정부와 그 사법부가 좀 공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사건 전담 재판부 뭐 이런 걸 좀 신설을 해가지고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주던가 이런 식으로 좀 신속하게 재판을 해주는 필요도 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소송을 해서 그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을 집행권원을 해서 경매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일부라도 회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어떠세요? 참 답답한 상황이고 여기 지금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뭐 피눈물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지금 허그 전세 보증 같은 경우는 보통 공시가격 한 150%까지 가입이 되죠. 네.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런 어떤 전세 보증도 전세 보증인데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전적 조치, 네. 그다음에 또 사후적 조치 네. 이런 어떤 부분들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돈의 어떤 연결고리 자체를 갖다 단절시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이런 빌라 사기를 당하시는 이제 그러한 선량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으로 다 빌라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고요. 네. 대출을 받아요. 근데 그 대출을 받을 때 주로 이제 보증 대출 같은 것들을 형태로 많이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세 같은 거 따져보지 않고 네. 전세 임대차 계약서만 보고서 거기에 몇 프로 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세는 실제로 3억밖에 안 되는데 전세를 만약 3억 2천에 들어가 버리면 결국에는 뭐 오히려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훨씬 높아지게 그러네요. 되는 거죠. 그래서 못 받으면 이제 오히려 전세금 회수도 안 되고 네네. 또 경매를 넘긴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경매로 인해서 일부는 회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또 뭐 전액 회수되거나 뭐 네. 대부분 회수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허그라든가 아니면은 그 보증기관에서도 이런 어떤 그 보증 대출을 하는 어떤 이런 시점에 뭐 최소한 어떤 신축 빌라를 하더라도 인근의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비교해보고 시세 대비해서 현재 전세 가격이 적정하냐에 대한 어떤 필터링 기능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은 거의 없다. 없고 그냥 거의 형식적으로 전세 계약서가 딱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 대출해줘야지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이 전세 계약서가 집행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실제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검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네네. 이렇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허그라든가 아니면은 보증기관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예산이 어디 있고 인원이 어디 있습니까를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그런 방법이 있어서 혹시라도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예방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안 할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있습니다. 인력이든 예산이든 충원할 게 있다면 충원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면 얘기만 하지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좀 약간 괜찮은 방법이라면 충분히 지금이라도 빨리 그러니까 신속하게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뭐 허그의 보증 금액 자체가 150%까지 되고 시세가 오히려 전세 보증금을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시세보다 더 높은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지금 뭐 저희가 빌라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런 사례들에 봤을 때 지금 임대인이 없어요. 사망해서 없고 뭐 그다음에 체납했고 이러니까 경매로 가도 과연 잘 뭔가 받을 수 있을까? 보증금이 그래도 뭐 억대로 들어간 분들도 계시는데 세금 체납액 빼고 그다음에 은행 뭐 선순위 채권들 빼고 하면 남는 게 있는 건가라는 의문도 좀 들거든요. 정말 약간 조금 골치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비슷한 사안 관련해서 상담을 해준 적도 있고 예, 그래서 예. 케이스들을 항상 보는데 이거 항상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우선순위에 있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경매를 갔다가 낙찰을 받으려고 해도 나보다 더 선순위가 있어요. 아니면 앞서서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애초에 신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애초에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게 대항력이 권한이 없다든가. 없는. 그러면 애초에 나는 이거 가지고서 뭐 경매도 뭐든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은 내가 권한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낙찰 받았을 때 적어도 근저당권이라든가 이런 앞에 있는 선순위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도 또 따져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최근에 뭐 보완책이 나오기는 나왔었지만 먼저 이제 당해에 대한 거 이제 경매에 대한 집행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당해세 같은 경우 또 먼저 때 가거든요. 이제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그러게 되면 또 따져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나보다 위에 선순위가 없어. 근저당권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1순위고 뭐 대항력 다 갖췄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한 3억인데 그럼 내가 3억에 그냥 낙찰을 받으면 이거 다 내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가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종부세 체납액이 뭐 한 3천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3천은 또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실제 사례가 있어가지고 좀 알아보다 보니까 안 알려줘요. 이 국세 체납액이 얼마냐. 내가 이해 당사자니까 내게 낙찰 받기 전에 좀 알려달라. 그렇죠. 그래야지 뭐 경매에 뛰어들는지 말든지도 판단을 할 텐데. 근데 그 정보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이런 빌라 왕, 예, 예. 뭐 이를 빌라 명의대여 왕이라든가 이 정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 국세도 생각보다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60억씩 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다고 체납액 자체가. 그렇죠. 물론 이제 당해세를 따로 보긴 하지만 네네네. 이제 종부세율 자체가 전체를, 다주택자는 네. 워낙 높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 낙찰을 받기에도 이게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차선택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낙찰을 받게 되면 내가 낙찰 가액에서 내가 이게 배당받는 금이 얼마인지를 따져봐야겠지만 그냥 적어도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누군가가 낙찰이 될 때까지 계속 유찰은 되겠죠. 네네. 근데 누군가가 낙찰이 된다 했었을 때 내가 대항이 명확하게 있고 네네.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임대 기간 동안 계속 살고 있는 거는 별개로도 임대 보증금을 나중에 낙찰자가 선순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못 계산하고서 그냥 무리하게 낙찰 들어가기보다는 뛰어드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네. 다른 낙찰자한테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다. 아 오히려 네, 그게 나을 라고 수도 얘기를 있다.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되게 저희가 뭐 지금 수십 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다단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저희가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의 취지를 이런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세입자가 뭘 해야 될까? 일단 이제 지금 이제 국세기본법하고 국세기준법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올해 한 4월부터 이제 다시 시행이 될 텐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의 한계가 뭐냐 하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인의 나서. 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주체가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교섭 단계에 있는 자는 해당이 안 돼요.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제 임대인의 정보를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럼 계약을 하고 예. 확인을 하고 아니라고 싶으면 계약을 파기해야 되나요? 파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게 또 파기 사유로 되는지 거기까지는 또 법제도가 정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체납 정보가 많다는 이유로 내가 나중에 보증금 회수가 불안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게 한 3, 4년 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네. 그때 가서 또 어떤 일반적인 이제 해결 준칙이 성립될 수는 있겠지만 2년짜리 전세 얻으려고 3, 4년의 소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빌라왕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급박하게 좀 네.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완벽한 빈틈들이 제도를 또 정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이 일단은 좀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소장님하고 교수님하고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게 실무 소송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 하나가 우리가 이제 좀 거친 용어로 하면 찌라시라고 하죠. 이제 네네. 길에 가다 보면 모델하우스 앞에서 아주머니들께서 막 이렇게 막 종이 주시는 나눠주면서 것들. 네. 자기 자금 3천만 원이면 집을 한 채 얻을 수 오피스텔 있다. 하나 빌딩 하나 얻을 할 수 수 있다. 있다. 근데 네.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먼저 해줘요. 이제 계약금만 내고 나면 무이자요? 무이자로 그 이제 이자 비용을 시행사에서 좀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사실상 분양받는 수분양자가 자기 비용으로 결국은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상가 시행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광고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1억만 있으면 한 7, 8억짜리 상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광고 전단지를 돌리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임차인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네네. 임대차 계약을 맞춰놔요. 예, 그걸 이제 소위 실무에서 이제 동시 진행이라고 하는데 용어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미 임차 보증금이 확보가 됐으니까 그 갭만 지급하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막상 그렇게 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기로 했던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해가지고 1억이면 내가 갭만 채우면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 해서 또 그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그렇기도 하거든요. 하군요. 그래서 그런 식의 뭔가
자기 자본, 이제 뭐 금융용어로는 자기 에코티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만 가지고도 뭐 부동산을 취득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제도가 미비하니까 임차인들이 실제로 또 취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주의사항은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가 직접 나오는지 아니면 대리인을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탁이 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탁을 맡기는 위탁자가 법인이라고 하면 네네. 뭐 법인의 대표나 아니면 직원을 내보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반드시 신탁회사 직원이 직접 안 나오더라도 신탁회사의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은 들고 나오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바지 사장들 같은 경우를 내세우면 아까 이제 교수님 표현하셨다시피 뭐 바지 황제라고 네. 명의대의 황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명의도 왕이다. 그럼 만일 네. 20대 젊은 친구의 명의를 빌렸다고 하면 20대 명의 대여해준 친구는 사실 이 내막을 잘 모르거든요. 바지 사장보다 실제 명의만 사장이 잘 빌려줬지. 그러면 네. 실제 그 당사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가족 관계를 통해서 물론 뭐 아버지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녀가 대신 나올 수도 있지만 전혀 어떤 인적 연구 관계가 없는 사람이 대신 나왔고 나이가 좀 젊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실 이제 계약이 맞는지 아닌지 네. 그 사람이 실제로 실소유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탁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때 팁이 있습니다. 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를 신탁회사의 신탁 계좌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계약금 입금 계좌가 신탁회사로 안 돼 있고 뭐 다른 개인 명의나 법인 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탁 사기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도가 미비된 부분은 사실 이런 이제 좀 실무적인 팁을 활용을 해서 네. 그래도 100% 안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혹시 뭐 이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문이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쉽진 않네요. 국가적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개인들도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좀 이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해야 되는 어떤 체크리스트들을 좀 정리해서 공유하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사실 전세를 뭐 살고 싶어 산다기보다는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으니까 전세도 살고 월세도 살고 하는 걸 텐데 최근에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내놔서 이제 집을 구입하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을 좀 도와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1년 한시적으로 1월 30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금리는 한 4%대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DSR 적용 안 되고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인 소득 차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좀 긍정적입니까? 이 4%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4%대라고 말씀드렸지만 예, 그쵸. 4% 뒷부분이 예, 많아요. 4.7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4.75 저희가 이상.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높잖아요. 높죠. 예, 물론 이제 지금 일반적인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6, 이제 저렴하긴 7% 막 하는데 이러니까. 그래도 정책자금이면은 그래도 한 3%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거 근데 이렇게 해놓고 부담스럽긴 하죠. 만약에 이제 이걸 9억 이하에 이제 5억을 풀로 다 빌렸다. 네네. 그러면 이자가 한 200만 원대가 200만 넘어가요. 넘죠. 260 뭐 이렇게 예, 되겠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원금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면 감당하기 힘들죠. 서민이 이걸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 예, 저는 이게 좀 그렇고요. 그래서 뭐 더군다나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다라고 해서 이걸 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내 집 마련 꿈을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하고 싶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투입한 자본이라든가 내가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 하방이 좀 약간 막혀 있어야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사고 모르죠. 나서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떨어지네요. 어떤 그런 예상이 들거나 하면은 이런 부분들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소장님 의견도 좀 짧게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핵심이긴 해요. 네네. 왜냐하면 일단은 금리 높다. 뭐 4%대 가지고서 이제 2, 3%는 돼야 우리가 정책금리라는 느낌이라도 조금 그러니까요. 들고 그리고 이미 8%대 상단이 8%대라고는 얘기했지만 사실 신용대출이 7, 8% 정도 하지 주담대는 주담대는 아직도 뭐 6% 4%대 뭐 후반이라든가 네. 5%대로 그 정도로 일부 있다. 지금도 받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 정책금리와 좀 다른 점은 이제 고정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고정 하지만 금리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예를 들어 금리를 더 낮추긴 어렵다라고 하면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거치식을 도입한다든가 적어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갔다가 실부담금을 좀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이게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약정을 한번 봐야겠지만 그렇겠죠. 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어서 없애준다든지. 준다는 것도 좀 정책금리 그런 것도 활용해 보는 없다고 것도 하더라고요. 중도상환 수수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양수 교수, 정동근 변호사, 김재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속칭 빌라왕이라고 부르는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왕의 배후에는 또 누가 있다고까지 합니다. 정부도 나름대로는 대응책을 내놨지만 뾰족한 수가 되지 못하자 임차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늘 소 잃고 나서야 외양간 고치려고 하지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전세제도 이제라도 좀 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